바니형 TV의 바니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약간 놀랐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GDP를 올해 안에 독일이 넘어간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영국과 독일을 이 GDP를 합친 것이 일본의 GDP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도 잘 나갔죠. 독일도 잘 나가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의 GDP가 올해 안에 일본의 GDP를 갖다가 독일이 넘어간다는 뉴스를 갖다 접하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약간의 영감이 떠올라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GDP를 독일이 넘어간다는 그런 뉴스는 일본이 얼마나 몰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의 일본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1980년도에는요, 중국이라는 그런 막강한 지금 현재 G2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경제력이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능가할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이 일본의 GDP를 넘어간다는, 올해 안에 넘어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 한 300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독일의 인구는 8천만 명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1.5배가 많은 일본이, 그것도 30년 전에 영국과 독일을 합친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던 일본이 30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독일한테 일본의 독일의 GDP가 능가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라고 제가 3회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속으로 일단 들어가 버리고요, 그 시대가 확립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시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안으로 대한민국도 들어갔고요, 일본, 독일도 다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제가 그때 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제가 말한 바니 형이 바니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시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30년 만에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대에 편입이 돼 버리면, 그 시대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OECD 국가가, 모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시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국가와 민족은 그 시대에서 강한 힘을 갖게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냥 적응해 사는 국가와 민족은 그 시대에서 약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다만 독일과 일본을 갖다 비교할 때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독일의 GDP가 일본을 넘어가는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그걸 갖다 보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라는 것을 갖다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독일이 일본의 GDP를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독일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독일이 국가의 부를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부동산은 1980년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도시, 도쿄나 오사카라든지 그런 도시의 부동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그러나 지방은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구성원, 즉 일본인들이 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본인들이 부가 없어요. 부가 없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죠.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 전체적인 부가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소비가 돼야지 공급도 늘어나고요, 기업도 활성화되고요,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사회도 활성화되고 국가도 활성화되는 게 기본적인 룰인데,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부동산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데, 그 부동산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일본의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고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태 하에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가 적으니까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의 대부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베노믹스라는 게 뭡니까? 거의 한 7년에서 8년 동안 추구한, 그 아베 수상이 추구한 아베노믹스는요, 소비를 집중적으로 어떻게든 시키려고 거품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적다 보면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안 돌아가고, 기업이 안 돌아가면 사회가 안 돌아가고, 사회가 안 돌아가면 국가가 안 돌아가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의 GDP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의 GDP를 합한 것과 같은 GDP를 갖고 있었던 일본이 지금은 독일이라는 나라예요. 그것도 인구가요, 4천만 명이나 적은 독일이라는 나라의 GDP를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가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독일은요, 부동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독일 총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자 총리인데요, 이름은 메르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독일한테도요, 인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장수 총리입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한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시리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시리아 난민을 갖다 몇 명을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11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역사를 보면 게르만 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 역사성에서 약간 좀 문제를 드러내고요, 민족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성향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족 자체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생김새도 틀리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아랍 쪽이니까 완전히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독일의 정치인들도
그 어떤 정치인들도 국민들한테는, 독일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다. 우리가 잘 살고 그랬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독일의 부동산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독일의 부동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줄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독일 정치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독일 인구를 최소한도 8천만 명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자, 시리아 난민을 갖다가 110만 명을 갖다가 메르켈 총리가 받아들였는데요. 지금도 지금 뉴스에서 종종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갖다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쪽에서 약간 좀 문제가 일어났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독일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받아들인 사람 110만 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독일 가서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 힘든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하기 힘든 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들이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이 독일의 부동산을 갖다가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지 않으면요, 부동산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또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독일이 한 행동은 뭐지? 또 인도주의적인 얘기를 해서 피난민으로 나오신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독일로 와라. 그럼 독일에서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독일이 너무 좋아요. 왜냐? 독일의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독일의 정치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나 독일 국민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독일의 인구가 줄면 독일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독일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독일의 수요가 줄고, 독일의 수요가, 독일인들의 수요가 줄게 되면 기업이 안 돌아가고, 기업이 안 돌아가면 결국 독일의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독일 경제 자체가 침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독일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난민들이 밀려왔을 때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의 성의 있게, 최대한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요, 난민촌을 갖다 지어주고요, 그들에게 어떤 정책을 썼느냐? 독일인이 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 당시 독일한테는 너무 좋은 그게 호재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독일인 전체의 인구를 갖다 8천만 명대를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정치인들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리아에서 대거 난민이 나오니까 난민을 갖다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런 일이 없는데 아랍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흑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쪽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독일인들이 거부감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갖다 내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럴 때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대규모로 난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대거적으로 난민이 들어왔을 때 그 난민을 갖다 독일에서 대거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들 갖다 이민을 갖다 허락한 게 아니고요.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독일인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쉽게 해줍니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그냥 여기서 독일인으로 살아라. 그 절차를 아주 쉽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독일 정치인들의 입장이나 독일 경제인들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같은 백인이고요. 그리고 종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나보세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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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